겨울 공기는 참 이상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갑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차가움이 꼭 사람들의 시선 같았다. 수도 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이름만 들어도 군기가 바짝 서는 곳, 깔끔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처음 발을 들인 순간 느낀 건 규율보다 먼저 서열과 기류가 공기를 지배한다는 거였다. 첫날 아침. 배식줄 끝에 서서 금속 식판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다. 옆에 선 식판 부딪히는 소리. 군화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섞여 묘하게 차가운 울림을 냈다. 밥 냄새보단 찬 공기와 군화에서 벤땀 냄새가 더 코끝을 찔렀다. 그 순간. 앞쪽에서 소령 장도현이 누군가와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전방에서 내려왔다더니 뭐 얼마나 알겠어.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톤이었다. 웃음 끝에 섞인 비아냥은 마치 고드름처럼 날카로웠다. 순간 웃음이 굳었다. 그냥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등줄기를 따라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식판에 밥과 국이 담기는 동안에도 그 시선이 등을 찌르고 있었다. 전방에서 3년 동안 눈보라 맞아가며 근무하던 때도 이런 얼어붙는 기분은 없었다. 나를 스캔하듯 위아래로 훑는 눈빛. 그 속엔 여긴 네가 알던 곳이 아니다. 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옆자리 상병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중위님, 여기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뭘 그렇게 정의롭다고 티를 낸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조용히 하라니. 입안에선 밥이 아니라 무거운 돌멩이를 씹는 기분이었다. 자리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뜨려는데 장도현 소령이 내 쪽을 보며 식사 중인 다른 간부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입꼬리 한쪽이 비스듬히 올라간 그 표정. 말로 설명하기 힘든 종류의 비웃음이었다. 그건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깔보면서도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치졸한 방식이었다. 내가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비웃음이 꼭 차가운 금속마처럼 혀끝에 맴돌았다. 군대에서 계급장은 무기이자 방패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계급보다 누구 사람인지가 더 큰 방패 같았다. 전방에선 함께 근무한 기간과 실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눈 속에서 함께 근무한 병사는 계급이 낮아도 존중받았다. 그러나 여긴 달랐다. 누가 누구 밑에서 오래 있었는지, 회식 자리에서 누굴 먼저 챙겼는지가 암묵적인 서열을 만들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점심시간에 벌어진 작은 사건 때문이다.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하사 한 명이 국그릇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국물이 번지자 모두가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장도연 소령은 정신머리가 없으니 이런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런데 그 하사는 곧 죄송합니다라며 얼른 치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마치 그게 당연한 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전방에서라면 다 같이 치우고 다음부턴 조심하자며 웃고 넘어갔을 일이다. 여기선 웃음 속에 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 날은 언제든지 누군가의 마음을 베어낼 준비가 돼 있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선임 중사가 슬쩍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중위님, 너무 튀지 마세요. 여기 오래 있으려면 그 말은 충고였지만
동시에 경고였다. 튀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뜻. 내 발걸음이 복도 끝까지 무겁게 이어졌다. 저녁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창밖에선 눈이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다. 전방에서 보던 눈과는 달랐다. 전방의 눈은 경계와 전투의 신호였지만 여기서의 눈은 마치 두꺼운 담요처럼 모든 걸 덮어 숨기려는 것 같았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곳에서 내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방에서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여기에선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무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나를 둘러싼 이 서늘한 공기를 견뎌야 했다. 그렇게 첫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의 공기를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무너지진 않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미 내 발밑에 작은 덫을 설치해 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 덫을 밟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틀째 아침. 막사 안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았는데.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군화 소리가 더 날카롭게 울렸다. 전날보다 긴장감이 더 심해진 이유는 오늘이 부대 주간 점검 날이었기 때문이다. 전방에선 점검이란 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여기선 그게 권력 과시의 장이었다. 누가 잘했는지보다 누가 실수하는지가 더 중요한 날이었다. 아침 조회 때 장도연 소령의 시선이 나를 정확히 겨눴다. 신입 중위. 오늘 무기고 점검 네가 맡아.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뻔히 보였다. 무기고 부임한 지 이틀 된 내가 그 복잡한 서류랑 장부를 어떻게 다 맞추겠나? 그래도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어차피 여기서 못하겠다는 말은 곧바로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걸 어제 하루 만에 이미 배웠으니까. 무기고 문을 열자 특유의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총열 사이로 서리가 살짝 맺혀 있었고 오래된 장부엔 군번과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하는데 갑자기 장부 한 페이지에서 숫자가 맞지 않았다. 단약 50발이 장부에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방에선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같이 확인했지만 여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걸 그대로 보고하면 신입이 첫 임무부터 구멍을 냈다는 꼬리표가 달릴 게 뻔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키는 사이 문이 벌컥 열리며 중사 하나가 들어왔다. 중위님, 아직도 하고 계세요. 서두르셔야죠. 소령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말 속엔 당신, 벌써 틀렸어 라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결국 점검 시간. 장부를 내밀었는데 장도연 소령기 숫자를 보더니 얇게 웃었다. 이거 규정 위반이네요. 처음이라 실수할 수 있다고 전방에선 이 정도면 바로 징계야. 그 말과 동시에 주위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날 위하는 게 아니라 괜히 눈 마주쳤다 봉변당할까 피하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입을 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게 뻔했다. 입술을 꼭 다물었다. 전방에서 얼어붙은 참호 속에서도. 적어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동료라는 단어가 그저 종이에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생활관 복도에서 하사 하나가 나를 불렀다. 중위님. 사실 그 장부. 지난주에 훈련 준비하면서 탄약 빼간 거예요. 소령님이 알면서도 그냥 놔두신 거고요. 오늘 중위님한테 시킨 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는 바로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오늘 일은 애초에 판이 짜여 있었단 걸. 저녁 퇴근길. 부대 앞 작은 슈퍼에서 컵라면을 하나 사들고 나왔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같이 차올랐다. 라면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답답함이 김처럼 피어올랐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단지 여기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큰 죄가 되나. 그날 밤. 침상에서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다. 전방 시절. 눈밭에서 함께 웃고 있는 동기들의 사진이 있었다. 눈썹까지 하얗게 덮인 얼굴, 거친 숨. 하지만 서로를 믿는 눈빛. 그때는 힘들어도 버틸 이유가 분명했다. 그런데 여긴 이유가 없다. 불 꺼진 생활관 안.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탔다. 그 속에서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억울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함정에 걸려 비웃음거리가 된 게. 그게 나를 가장 괴롭게 했다. 무기력했다. 싸우고 싶은데 싸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이 차갑게 가슴 속에 내려앉았다. 그날 새벽 눈이 다시 내렸다. 창밖 가로등 불빛 속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며 문득 전방 시절 대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건 총도. 추위도 아니다. 사람들 마음이 얼어붙는 거다. 그 말이 이제야 피부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버티기만 하진 않겠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었다. 누가 봐도 무심한 표정 뒤에서 나는 서서히 나를 갈고 있었다. 언젠가 이 억울함을 반드시 되갚아주리라. 그날 아침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영하 10도라는 숫자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지만 바깥 공기는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살을 베는 듯했다. 막사 앞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구령이 떨어졌고 나와 내 분대원들은 군화를 질질 끌며 나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떤 병사가 식기 정리를 늦게 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유였지만 소령 장도현의 표정엔 그게 전부였다. 전원 완전 군장 20km를, 연병장 50바퀴.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폐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다. 군대에서 왜라는 질문은 곧 반항으로 해석되니까. 나도 입술을 깨물고 뒤따랐다. 첫 바퀴, 둘째 바퀴, 발목이 이미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도 장도연은 팔짱을 낀 채 연병장 한쪽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때때로 속도 늦춘다 고 소리쳤다. 30바퀴가 넘어가자 몇몇 병사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김태우도 그중 하나였다. 어제 어머니 일로 속이 상해 밤새 잠을 설친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중위님, 저 괜찮습니다. 태우가 이를 악물고 웃어 보였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내가 여기서 멈추자고 하면
명령 불복종이 될 거고, 그럼 이 아이들만 더 곤란해질지도 몰랐다. 45바퀴쯤 돌았을 때 하사 박정우가 완전히 무너져 무릎을 꿇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렸다. 그런데도 장도연은 다가가 군화를 박정우 옆에 세게 구르며 일어나. 이게 훈련이야. 버티면 되는 거야? 라고 했다. 정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소령님,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무실 한준귀, 차가운 목소리가 내 말을 잘랐다. 장도연은 미간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봤다. 네가 의무관이야. 내가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야. 주위 병사들의 시선이 나와 소령 사이를 오갔다. 그 눈빛 속에는 하지 마라. 더 다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장갑 안에서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훈련은 끝까지 이어졌고 박정우는 의무실로 실려갔다. 바닥에 묻은 피 자국이 눈 위로 번져 얼어붙었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저녁 회의 시간. 장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훈련. 다들 약해 빠졌어. 이래서야 전방 가면 하루도 못 버틴다.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복종이 아니라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무심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거기엔 전방 시절 같이 근무했던 선임이 준 작은 부적이 있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문구가 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다. 침상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걸 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시끄러워졌다. 내가 침묵하면 내 분대원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당하겠지. 박정우 같은 일이 또 생기겠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숨이 턱 막혔다. 이 부대의 공기는 추위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내 속에서 서서히 끓고 있는 분노를 더 조용하게, 그러나 더 깊게 태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막사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보통이면 웃음소리나 잡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마치 숨조차 죽인 듯했다. 낮에 벌어진 박정우 사건이 모두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 역시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쑤셨다. 그런데 그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한중위. 소령님이 부르십니다. 행정병이 무표정하게 문 앞에서 말했다.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다. 낮에 내가 대놓고 제지하려 했던 걸 문제 삼으려는 거겠지. 소령실 문을 열자 장도현은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앉아. 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졌다. 한중이, 여기 규율이 뭔지 아나? 네, 압니다. 그럼 왜 대열 앞에서 명령에 토를 달았나 나는 숨을 한 번 삼켰다. 소령님,
박하사가 그 상태로 훈련을 계속했다면 그게 문제면 의무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은 아니야. 네가 한 건 부하들한테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거야. 그 말에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조금만 더 화를 내면 내 인사기록에 치명적인 흠집이 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게 군대였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위에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곳.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해. 한 번 더 이러면 난 너를 지휘관 자리에서 내릴 거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왔을 때 손끝이 얼어 있었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온몸이 굳어 있었던 거다. 복도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김태우가 나를 보고 눈을 피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중위님까지 다치면 안 된다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더 숨이 막혔다. 밤 점호가 끝나고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네가 할 일은 아니야. 그럼 대체 내 할 일은 뭔데? 부하가 쓰러져도 모른 척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지휘관인가? 그때 옆 침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태우였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괜찮다 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린 걸 나도 알았다. 저희는 중위님 편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령님, 생각보다 오래 물고 늘어집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우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군대에서 오래 버틴 사람만이 아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밖에선 바람이 텐트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묘하게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옳은 일을 해도 아무도 나서서 함께 싸워주지 못하는 그런 곳. 그 공기 속에서 분노는 식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 안을 잠식해 갔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다. 겨울 햇빛이 얇게 스며들었지만 막사 안 사람들의 얼굴은 더 굳어 있었다. 점심 무렵 복도 끝에서 전령이 뛰어와 소리쳤다. 전 장병, 대기군구 사령관님 오신다. 순간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여기서 사령관이 직접 오는 건 드문 일이었다. 더구나 사령관이 누군지, 어떤 성격인지 다들 알았다. 최광호 중장. 평소 현장에선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스타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운동장 한가운데 검은색 지프가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군복 깃을 단정히 여민 최광호 중장이 내렸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묵직했고 주위를 훑는 눈빛이 예리했다. 장도현 소련기 잽싸게 다가가 경례하며 인사를 했지만 사령관의 시선은 그를 거의 스치지도 않았다. 하사 김태우는 어디 있나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장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현재 치료 중입니다. 어디서 군병원에 있습니다. 가자. 그렇게 모두가 따라간 곳은 군병원. 태우는 아직 의식이 희미했고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다.
최광호 중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상태를 잠시 지켜보더니 갑자기 간호장교에게 물었다. 부모님은 어머님이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지금은 연락드리면 오실 겁니다. 그 후로 30분도 안 돼. 그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낡은 패딩에 목도리가 풀린 채였다. 숨이 가쁜 그분을 본 순간 나는 그날 아침에 차가운 대문 앞 풍경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그리고 모든 걸 뒤흔드는 장면이 나왔다. 최광호 중장이 그 어머니 앞에 서더니 모자를 벗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아니, 숙이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군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병사들, 간부들 모두 얼어붙었다. 장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관자놀이를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사령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잘랐다. 이번 건 내가 직접 조사한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 폐쇄된 공간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권력의 공기가 단번에 흔들리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내 옆에 서 있던 병사 하나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저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네. 조사관들이 부대에 들어온 건 다음 날 새벽이었다. 평소 같으면 점호 후 바로 훈련 준비를 했겠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울렸다.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각자 생활관에서 대기하라.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진짜 조사하는 거 맞네. 조사관 셋이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색 파일을 들고 표정은 냉정했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질문을 던졌는데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내 차례가 됐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하사 김태우가 훈련장에서 쓰러지기 전 상황을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나는 순간 망설였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갔다. 이거 말하면 나도 찍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사령관이 어제 보여준 그 장면이 떠올랐다.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 그건 거짓일 리 없었다. 네, 그날은 나는 21번 고르고 기억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차가운 공기가 내 말에 맞춰 흔들리는 것 같았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더 확인하더니 조용히 메모했다. 점심 무렵 장도연 소령이 조사관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눈빛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낮게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정확히 들리진 않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때 옆 생활관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작게 손짓을 했다. 태우와 같이 훈련받던 병사였다. 그는 종이에 뭔가를 급히 적어 건넸다. 녹음 파일 있음.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뛴 뒤 귀까지 뜨거워졌다. 그 파일이 뭔지, 누구를 향한 건지 짐작이 갔다. 아마도 장도연 소령이 한 말일 가능성이 컸다. 오후 늦게 부대 내 방송으로 전 병사 대기 명령이 내려왔다. 조사관이 모든 간부와 병사를 강당에 모이게 했다. 의자에 앉은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조사관이 단상 위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 결과 일부는 곧 발표됩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 안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다. 장도현 소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조사관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강당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조사관이 손에 쥐인 녹음기를 천천히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다. 그 자식은 이번 훈련에서 꼭 빼야 한다. 안 그러면 알아서 책임져라. 장도연 소령의 낮고 단호한 음성이 그대로 울렸다. 몇몇 병사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꽉 들어갔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지난 몇 달간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장소령은 처음엔 태연한 척했지만 조사관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무너졌다. 태우를 훈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위험한 임무를 특정 인원에게만 몰아주던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번졌고 그 속삭임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는 게 느껴졌다. 장도현 소령,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어깨가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다. 이렇게까지 오래 끌 줄 몰랐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부대장은 즉시 장소령을 직무에서 해제했다. 그는 군 헌병에게 이끌려 강당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다. 하지만 곧 나를 비롯한 몇몇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났어. 그날 저녁, 생활관 분위기는 묘하게 가벼웠다. 다들 평소처럼 장난을 치진 않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어깨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태우는 아직 의무실에 있었지만 내가 찾아갔을 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끝났을 거야.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참 많은 말이 떠올랐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말이 많으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 전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라면 냄새가 은근하게 풍겨왔다. 후임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종이컵에 라면을 나눠주며 속삭였다. 선임, 오늘 진짜 속 시원했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앞으로 더 잘 버텨야지.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강당의 정적과 그 순간의 안도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았다. 며칠 뒤 부대 전광판에 새로운 인사 명령이 올라왔다. 내 이름이 신임 교육 담당 칸에 적혀 있었다. 누군가는 이제 골치 아프겠다며 농담을 던졌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속에서 묵직한 무게가 자리 잡는 걸 느꼈다. 예전 같으면 부담부터 느꼈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이제는 내가 이 부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자리 잡았으니까
첫 교육날,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병들의 눈빛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일부러 표정을 굳히지 않았다. 자, 앉아.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제대로 알려줄 거니까 긴장 풀고. 그 말에 한두 명이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예전 선임들이 쓰던 거친 말투 대신 나는 최대한 설명하듯 그리고 이유를 곁들여 가르쳤다. 이건 너희 안전이랑 직결된 거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이해해야 해. 그런 내 방식이 낯선 건지.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집중했다. 점심시간. 예전 같으면 하급자들이 눈치 보며 구석에 앉았겠지만 오늘은 일부러 같이 앉아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국물 색깔이 예전보다 연해졌다며 농담을 건네니 신병 하나가 소심하게 맞아요. 예전보다 덜 매워요 라고 했다. 그 순간 웃음이 자연스럽게 번졌고 그 작은 대화가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 허문 것 같았다. 군대에서 이런 사소한 분위기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다. 저녁 훈련 평가 후 부대장은 나를 따로 불렀다. 강중휘, 이번에 애들 태도 변한 거 느껴지더군. 그 말에 괜히 등이 뻣뻣해졌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태연하게 네,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만 했다. 속으로는 그래,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침상에 누워있는데 후임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선임. 저도 나중에 선임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꽂혔다. 그동안 힘든 시간 버텨온 게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걸 그 한마디가 증명해줬다. 나는 결심했다. 이 부대를 떠나는 그날까지 최소한 내 밑에서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만큼은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그게 내가 이곳에서 싸운 이유였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불의와 침묵의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참고 넘어가자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부당함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금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자신의 가치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편견이나 왜곡된 시선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때론 외롭고 두렵지만 그 한 걸음이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힘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과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또는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이 공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와 묵직한 울림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엔 늘 평온과 희망이 머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